오사카 빅카메라 남바점은 번화가에 있어 매일 엄청난 손님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 스팟으로 여겨져 빅카메라 남바점 앞에는 택시가 서지 않는다, 귀신을 봤다 는 등의 소문도 있고요. 무서운 이야기가 넘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째서 센니치마에 있는 이 빅카메라 남바점은 이렇게 소문이 끊이질 않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빅카메라 남바점 땅에 얽힌 부정적인 역사와 실제로 겪었던 공포체험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빅카메라 남바점, 구 센니치 백화점의 흑역사를 알아보죠. 오사카시 주오구 센니치마에 있는 빅카메라 남바점은 매일 많은 쇼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1972년 5월 13일 센니치 백화점에서 화재로 118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곳이 센니치 백화점터였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해마다 점점 줄고 있다고 봅니다. 센니치 백화점은 1958년에 개업한 상업빌딩입니다. 센니치 백화점 화재란 1972년 5월 13일 오사카시 미나미구 현재 추오구의 센니치마에 있는 센니치 백화점에서 일어난 화재입니다. 사망자 118명, 중경상자 78명으로 일본 빌딩 화재 사상 최악의 대참사가 되었습니다. 아래층 부스들이 문을 닫은 직후인 밤 8시 27분경 3층 여성복 판매 코너에서 발화. 5층까지밖에 연소되지 않았지만 건축 재료들의 연소에 의한 유독가스가 상층부까지 가득 찼고 대피시설의 미비와 직원들의 부실이 겹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참사가 되었습니다. 발화 원인은 전기 공사 관계자의 담배로 인한 것으로 발화 장소는 3층 플로어의 남동쪽 구석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영업 중이었던 7층의 캬바레 플레이타운이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우연히 토요일인 것도 있어서 휴일 전날이라 점내에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화재로 인한 정전으로 정지. 달아날 곳이 없게 된 손님들 중에는 창문을 깨고 15m 아래의 땅을 향해 뛰어내린 사람이 많았는데 뛰어내린 24명 중 22명이 전신 타박상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 피해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됐죠. 뛰어내리지 않았던 손님 중 많은 사람들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사하여 96명이 7층 바닥에 서로 겹친 모습으로 쓰러져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는 창틀에 매달려 상반신을 걸친 상태로 사망했습니다. 빅카메라 남바점 북측 물품 반입구에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재단이 있습니다. 이 화재가 일어난 얼마 후 이 터에는 프랭땅 남바라고 하는 패션 중심 쇼핑몰이 생겼는데 개점 직후부터 기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각 층에 매장 내용을 알리는 방송 테이프 속에 여자의 울음소리 같은 기묘한 소리가 섞여 나와 업자가 몇 번이나 와서 고쳐도 사라지지가 않아 처음에는 엘리베이터 거리 타고 있었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없어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유명한 괴담 수집가인 키하라 히로카스 씨와 나카야마 이치로 씨의 현대 백무러 신미미 부쿠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읽을 기회는 없겠네요. 그리고 그 책 안에 실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오사카 사람들이나 괴담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프랭땅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프랭땅 남바도 폐점하게 되었고 2001년에 현재 빅카메라 남바점이 오픈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나 기척이 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에어컨디셔닝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업자를 불러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각 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주위가 거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상업시설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많이 회자되는 이유로는 도둑질이나 도찰, 소매치기 등을 억제하기 위해 그랬다고 하는데요. 괴담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거울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도중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을 손님들이 보게 돼버리면 패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거울을 잔뜩 설치해 다양한 손님들의 모습이 비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운 것이라는 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만약 정체모를, 즉 이 세상 것이 아닌 뭔가가 비쳐도 단순한 눈의 착각이나 잘못 본 것으로 속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빅카메라 건너편의 사우나 캡슐 호텔인 암자 천 옆에는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일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곳은 묘지입니다. 샌니치 백화점 화재 사망자들도 다수가 거기에 매장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연고 무덤터가 있는데요. 형장이 있었을 때 사형당한 죄인을 공양하기 위한 걸지도 모릅니다. 무연고 무덤은 묘지 안쪽에 있습니다. 이게 암사 옆 묘지의 무연고 무덤터입니다. 빅카메라 남바점을 총 정리해보자면 1972년 5월 샌니치 백화점 화재, 1984년 1월 샌니치 백화점터에 다이에 그룹이 뿌랭땅 남바를 오픈, 2000년 3월 뿌랭땅 남바가 카테프리 남바로 개명, 그러다가 1년을 못 넘기고 폐점, 2001년 5월 간사이 진출 1호점인 빅카메라 남바점이 오픈. 빅카메라 남바점이 있는 샌니치마에라는 땅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5년 에도 초기에 넓은 농지를 시내의 묘지 정리로 인해 샌니치 묘지라고 불리는 대규모 묘지가 만들어지고 형장, 화장터도 같이 세워졌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꺼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대변혁으로 메이지 3년인 1870년 형장이 폐지되고 샌니치 묘지의 화장터와 묘지는 아베노 묘지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번화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샌니치 백화점 빌딩 화재가 있었던 현 빅카메라 앞에 넓은 도로 주변이 형장이었고 도시 개발이 행해지던 거품 경제 초기에 건설을 위해 팠는데 파도 뼈만 나왔다고 합니다. 예전의 지도와 지금의 지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게 현재 주변 지도에 옛 형장이자 화장터 등의 장소를 겹친 지도입니다. 이것으로 빅카메라 남바점은 서쪽 묘지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암사 천은 형장 위에, 난바 오리엔탈 호텔은 화장터와 제사터 위에, 샌니치마의 2번가는 제산 위에 세워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산이란 것은 태운 사람의 뼈가 높게 쌓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서 겪은 심령 체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작년 말 오사카 빅카메라 남바점에 갔을 때 겪었던 무서운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은 저 자신이 작년 말에 겪었던 경험입니다. 들어주십시오. 저는 작년 12월 오사카에 급히 가게 되었습니다. 업무로요. 오사카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오사카성 등으로 인해 예전부터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좀처럼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신칸센으로 지나면서 볼 정도여서 언젠가는 꼭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12월 업무로 상사인 MC와 SC가 신규 계약을 위해 오사카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S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한 달을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신규 계약을 위해 부장님에게 명령을 받아 MC와 오사카에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일보다도 솔직히 오사카에 갈 수 있다는 게 더 기뻤습니다. 당일 저와 MC는 신칸센을 타고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많아 혼잡했습니다만 MC와의 대화나 제가 사는 교토베의 간사이 지방, 그리고 첫 오사카 나들이라 정말 두근거렸죠. 오사카역에 도착해 붐비는 사람들과 거리 풍경에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목적한 회사로 직행했죠. 근처에는 요시모토 희극 극장 등이 있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쪽 회사에 가서 담당자와 만나 업무 내용을 확인. 30분도 되지 않아 순식간에 책임자가 나타나고 계약 OK가 되어 계약서의 날인을 받고 대규모의 계약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저와 MC는 매우 기뻤습니다. 1시간 안에 업무가 종료라뇨. 회사에도 연락을 넣었더니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날은 나고야에서 머물고 다음날 시즈오카 지사에 인사하고 바로 돌아가면 됩니다. M 과장도 나고야에서 신칸센으로 돌아갈 때까지 좀 놀까? 해서 상사와 밥도 먹고 오사카 거리를 즐겼습니다. 그때까지는 즐거웠습니다만 어느 곳에 들어간 것 때문에 그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후에 M 과장이 쇼핑하러 갈 건데 좀 같이 가줄래? 그 빅카메라에 가고 싶은데 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앞에 빅카메라 남바전 빌딩이 있었습니다. 저도 빅카메라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 관계나 문구류 등을 사면 좋을 것 같아 승낙했습니다. M 과장과 나뉘어 1시간 뒤에 현관 앞에서 모이기로 했죠. 빌딩 안은 12월에다 연말 세일로 인해 사람도 많고 열기에 넘쳐 있었습니다. 저도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로 만족스럽게 물건을 사고 각 층을 어슬렁거리며 구경했습니다. 목이 말라서 밖으로 나와 커피라도 마시며 기다릴까 했죠. 딱 3층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도 붐벼서 사람 많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는 운동 겸 해서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생각해 계단 통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계단은 어두워서 들어서자마자 등줄기로 갑작스러운 한기가 들었습니다. 처음엔 빌딩이 언데다 난방이 닿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죠.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몸이요. 특히 등에 뭔가를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무게감을 느낀 겁니다. 뒤에서 누가 팔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오른쪽 뒤꿈치 근처도 뭔가 무게가 실린 듯한. 아무튼 무거워서 저로서는 평소처럼 내려가는데 계단을 내려가는 시간이 너무 느린 감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추웠을 텐데도 뭔가 이마에 땀이 납니다. 몸이 후끈거린다기보다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단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소곤소곤 제 귓가에 여자가 뭔가를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계단을 올려다 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래를 봐도 사람이 있는 기척은 없었죠. 뭔가 이상해. 여기 이상해. 살짝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층에서 2층 계단에 들어서려고 했을 때입니다. 제 눈앞이 뭔가 하얀 안개가 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기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탄내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배기 관계가 잘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슴 근처와 등 주변이
아까보다 더 뜨겁게 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감기가 아니야. 뭔가가 달라. 대체 뭐냐고. 빨리 내려가자. 생각하고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만 왠지 스스로의 의지와는 다르게 빠르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양 어깨에 쌀가마니가 올라탄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게 후욱 하고 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섬뜩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2층에서 1층으로 접어들 시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무게, 뜨거움, 눈앞에 하얀 연기, 그런 것들이 단번에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제 뺨에 뭔가 차가운 손이 닿는 싸늘한 느낌이. 그러더니 살려줘.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요. 우! 하며 몸이 무거운 저는 계단을 전속력으로 내려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빌딩 밖으로 나와 안심했습니다. 계단 쪽을 봤습니다만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워. 정말 이상했어, 저 계단. 저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사 단숨에 모두 마셨습니다.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걸 닦으면서 M과장을 기다렸고 대체 뭐였을까 생각하니 처음에 이 땅에서 계약을 따는 기쁨은 어디에도 없게 되었죠.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뒤 M과장이 오고 술도 한잔 했습니다만 그다지 내키지도 않았고 취한 기분도 들지 않는 데다 식욕도 솔직히 생기질 않아서 바로 호텔로 돌아와 잤습니다. 다음 날은 별일 없이 나고야를 출발해 시즈오카에 있는 지사에도 가고 문제없이 보냈습니다. 다만 가끔 그 빅카메라에서 겪었던 일은 뭐였을까가 계속 머리와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후일담입니다. 새해에 저는 SC 대신 상품 발송과 향후 미팅이나 대응에 대해 계약을 딴 회사의 담당자인 B씨에게 새해 인사 겸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업무 통화가 끝난 뒤 잡담으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바 빌딩 일이 신경이 쓰여 문득 B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B씨의 목소리 톤이 변하더니 그 빌딩에 가셨어요? 라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빅카메라 빌딩은 예전 70년대에 화재가 일어나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던 빌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혼자 엘리베이터에 타 있으면 전기가 나간다거나 저절로 멈춘다거나 계단에서는 옛날 화재의 영향인지 연기를 봤다던가 귀신을 봤다던가 하는 공포의 장소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무거운 몸, 열기, 연기, 속삭이는 소리 등 무엇 하나 틀리지 않았던 거죠. 설마 대도시에도 그런 공포의 심령 스팟이 있으리라곤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S씨도 퇴원 후 업무에 복귀하고 저는 그 담당에서 물러나 다른 프로젝트로 옮겼습니다. 저는 만약 다시 오사카에 갈 일이 있다면 빅카메라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무서워요. 이상으로 제가 겪었던 공포 체험을 마칩니다. 두 번째 심령 체험은 몸의 컨디션이 망가지는 섬뜩한 쇼핑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현에는 현내의 모두가 아는 유명한 대형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빅카메라 남바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는 프랭딱 남바라는 백화점이었습니다. 만남의 장소로도 유명해서 남녀노소가 그 앞에 모입니다. 그러나 쇼핑몰 안은
그다지 좋은 소문이 없죠. 제가 처음으로 거기에 갔던 건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신기한 것들만 있어서 평소에 저라면 무조건 즐길 수 있을 텐데 정체를 알 수 없는 한기가 들어 서둘러 나와버렸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때 학교 문화재에 필요한 것들을 사러 친구와 같이 그곳에 갔을 때 친구가 특정 층만은 가고 싶지 않다며 떼를 썼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압박감이 있어서 컨디션이 나빠지니까 가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주변에서 살고 있던 친구가 말하기로는 그 쇼핑몰은 예전에 백화점이었고 대형 화재가 있어서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할머니는 귀신을 본다고 하는데요. 그 화재 이후로 그 일대에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신문에도 당시 화재 기사도 실려 있고 친구가 가고 싶지 않다는 층은 피해가 큰 층이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사람의 그림자나 다리가 보였다는 사람들, 그 탓에 컨디션이 나빠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옛날 백화점을 개축해 그대로 쇼핑몰로 만든 탓인지 건물의 구조도 어딘가 왜곡이 되어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알기 힘들고 천정도 낮아서 불안감을 부추겨 컨디션이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프랭땅 남반은 없어져서 확인할 길이 없죠. 그렇지만 그때 느꼈던 한기는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세 번째 체험담입니다. 제가 상점가를 걷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혼자서 그냥 목적지를 향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큰 길을 꺾어서 좁은 길로 들어서자마자 일어난 일입니다. 건물 근처에 시커먼 그림자가 보였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봐도 그 그림자를 특별히 신경 쓰는 것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검은 그림자는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저만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 그 그림자 쪽으로 시선을 향하지도 않았던 거죠. 무서운 느낌과는 달리 눈을 뗄 수가 없게 되어 길 끝에 가만히 서서 그림자를 지켜봤습니다. 그 검은 그림자는 거기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단 한 발짝도 내딛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서운 것을 본 덕분에 흥미가 솟구쳐 어찌할 바를 몰라 아주 조금만 그림자로 다가가서 봤더니 그림자일 텐데 눈이 마주친 것 같았던 겁니다. 뭔가 소리를 내는 것 같이도 느껴졌고 그림자에게는 보이지 않을 눈이 마주친 감각과 함께 등줄기로 한기가 돌면서 흥미가 공포로 바뀌는 순간을 맛봤습니다.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고 그 자리를 벗어나 사람들 속으로 돌아오니 한기도 사라지고 조심스럽게 돌아봤더니 그 그림자도 사라진 것 같아 안심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그림자가 있던 건물 주변은 예전에 큰 화재가 일어나 많은 사상자를 냈던 샌니치 백화점이란 건물이 있던 주변이란 것이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화재로 죽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섬뜩함과 동시에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투고자 하찮은 플룻 연주자씨 31세 여성 약사 체험 장소 아키타현 다자와 호반의 모 합숙소 これは私が中学1年生の夏に部活の先輩から聞いた 이것은 제가 중학교 1학년 여름에 부활동 선배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던 관악부에서는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2박 3일의 강화 합숙 훈련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름 합숙 중에 관악부에 전해져 온다는 전통 행사가 매년 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합숙 첫날 밤 1학년들은
각각이 담당하는 악기 파트의 선배에게서 우리 학교 관악부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다는 별난 행사였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인생 최초인 합숙이 너무 좋아서 며칠 전부터 두근두근하고 있던 거죠. 여름 합숙 당일, 우리 관악부원 120명은 큰 버스에 나눠 타고 아키타현 다자와 호수에 있는 합숙소로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 합숙소는 여러 단체가 이용하고 있어서 아키타현 출신분이라면 부활동 합숙이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어딘지 감이 올 겁니다. 실제로 도착했더니 그곳은 평소 우리가 생활하던 장소와는 완전히 다른 푸른 산들이 늘어선 경치가 압권으로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이용되거나 유황향이 강한 온천도 솟아나고 있는 등 너무나 멋진 곳이었습니다. 생전 처음인 여름 합숙은 정말로 즐거워서 모두와 함께하는 식사는 맛있었고 남학생들은 고문 선생님과 누가 더 많이 먹는지 서로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담당 악기 멤버끼리 탕에 들어가기도 했고 기다리던 자유시간에는 사이가 좋은 부원들끼리 모여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물론 그 대부분은 좋아하는 남자애에 대한 이야기나 학교에 괜찮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였죠. 재미있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밤 8시를 넘었을 무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슬슬 그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데. 3학년 선배가 그렇게 말을 꺼내는 걸 듣고 우리 1학년들은 무슨 이야기? 하며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나도 1학년 때 선배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로 우리 관악부에 대대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어. 그러면서 선배는 몇 년이나 전에 이 관악부에서 실제로 있었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해, 이 학교의 관악부 선배들은 전국 관악 콩쿠르에서 전국대회 금상을 목표로 매일 연습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피콜로는 통상 플류 파트에 누군가가 담당하는 건데 그 해에는 자유곡의 솔로 파트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플류 파트 모두가 피콜로 주자를 희망해 나선 겁니다. 뜻하지 않게 많은 후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고문 선생님은 한동안 전형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간 중에 피콜로 주자를 희망했던 그녀들은 다른 사람을 탈락시키기 위해 뒷담화를 하거나 서로 음해하고 괴롭혀서 상대의 사기를 꺾거나 하며 서로의 발목을 잡아대기 시작했던 거죠. 특히 3학년들은 이 대회가 마지막 대회가 되니 다른 멤버들보다도 눈에 띄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2학년 후배들을 심하게 괴롭히기도 하고 개 중에는 플룻을 잘 부는 아이를 몰래 불러내서는 이른바 드자비를 했던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주변이 추악한 싸움으로 점철될 때 그런 것에는 전혀 가담하지도 않는 3학년생인 에이코마는 매일 담담하게 악기 연습에만 매달렸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욕을 듣거나 참견질을 당해도 에이코가 보복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악기 연습에 몰두할 뿐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콜로는 큰 학교에서도 기껏해야 2개 정도밖에는 두고 있지 않을 희귀한 악기라서 들고 집에 갈 수도 없어서 에이코는 집에 돌아가서는 플룻으로 연습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유곡이 결정되고부터 약 2주 뒤 어느 날 고문 선생님은 피콜로 주자 오디션을 개최했습니다. 오디션 중에는 누가 연주하는지 알 수 없도록 부원 전원이 눈을 감게 하고 연주 희망자 중 랜덤으로 뽑아 차례로 피콜로 연주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오디션에 합격한 건 에이코였죠. 뒷담화나 왕따 등에도 가담하지 않고 매일 열심히 연습만 했던 에이코가 실력으로 피콜로 주자를 따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란 슬픈 동물이죠. 자기를 높이려고 노력을 게을리하고
주변을 내리쳐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인간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고문 선생님은 그런 주변 사람들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열심히 연습해온 에이코를 누구보다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콩쿠르 시즌이 시작됩니다. 지역대회, 현대회, 도호쿠 지방대회 모두 굉장한 점수로 우리 관악부는 승승장구해 나갔습니다. 현대회 때는 심사위원이 피콜로 솔로 브라보라는 평론까지 썼습니다. 프로주자가 특정 파트를 지목해서 평가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로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이죠. 다만 그런 일이 있었어도 피콜로 솔로를 담당했던 그 에이코는 거기서 손을 놓지도 않았고 연습을 게을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집에 악기를 가지고 돌아가 학교 시험 기간 중에도 피콜로 연습은 매일을 절대 빼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즈음에는 피콜로 주자를 목표로 서로 물고 뜯던 플륨 멤버들도 에이코만 있다면 안심하고 피콜로를 맡길 수 있어. 우리도 열심히 해서 모두 전국 금상을 따보자. 그렇게 의기투합. 각자가 자신의 파트에 진심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출전 자격을 얻은 전국대회까지 몇 주 남지 않았을 때 비극은 일어나게 된 거죠. 에이코가 계단에서 굴러 오른손목에서 손가락까지를 부러뜨리고 말았던 겁니다. 전국대회가 코앞이었는데 이 부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전국대회 출전은 불가능해진 겁니다. 대체 원인이 뭐였을까? 과도한 연습으로 인한 피로로 발을 헛디딘 걸까? 누구나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플류 파트였던 3학년생 B코가 그녀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린 거였습니다. 원래부터 내성적이고 상냥한 A코는 사람을 책망하거나 화를 내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거기에 편승한 B코가 그녀를 민 뒤에 이렇게 더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한테 일렀다가 다음번엔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선배의 말을 침을 삼키며 듣고 있던 우리. 합숙소의 큰 방에는 섬뜩한 공기가 여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차갑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부활동 상하관계나 비뚤어진 경쟁심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고 있던 겁니다. 옆에 앉아있던 친구는 관악부에 들어올 때부터 피콜로 불고 싶어 같은 말을 했었기 때문에 더욱 무서웠을 겁니다. 저는 가슴의 고동이 조금 빨라지는 걸 느끼면서 계속해서 선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관악기 연주자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손을 고장내버린 에이코는 유감스럽지만 꿈의 무대에 설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관악부 자체는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콩쿠르는 끝나지 않은 데다 전국 대회까지는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도 100명 이상이 속해 있는 대가족의 관악부라서 급히 다른 3학년생이 피콜로를 담당하고 모자란 플류 파트에 2학년생을 보충으로 투입하게 되었죠. 손목이 부러지고만 에이코는 충격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국대회라는 화려한 무대에서 당당히 연주하는 걸 목표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해왔는데 그 꿈을 이런 식으로 빼앗겨버리고 게다가 동급생에게 이런 가혹한 짓을 당해 그녀는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고 말았던 거죠. 당시 전국대회 무대가 됐던 곳은 도쿄에 있는 후몬칸이라는 대형 콘서트홀이었습니다. 관악부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방송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시설이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딱 한 번 전국대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무대는 검게 빛나고 거기서 연주하는 소리는 1, 2초 차이로 반사돼 저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노후화로 인해 철거돼 버렸습니다만 전국의 관악부원들은 계속 이 무대를 동경해 연습했던 겁니다. 전국대회까지 이틀이 남게 되고 콩쿠르에 가는 멤버 50명은 한 발 앞서 도내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제때도 그랬지만 우리 관악부에서는 콩쿠르 출장 멤버들만이 다른 부원들보다 하루 먼저 호텔에 들어가 그날 저녁 식사로 야키니쿠를 먹는다는 관례가 있습니다. 제대로 먹고 제대로 하는 거야? 라는 고문 선생님의 재량으로 이해도 출전 멤버들만이 화기애애하게 야키니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날까지 심혈을 쏟아 연습에 전념하고 배불리 야키니쿠를 먹은 선배들은 대회 전에 일시적인 편안함 때문인지 그날은 대부분의 멤버가 소등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밤 11시를 넘었을 무렵 어느 남학생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이 깼습니다. 작은 새의 짖어김처럼 사랑스럽고 가볍게 구르는 것 같은 소리. 아무래도 그 소리는 자기들이 매일 지겨울 정도로 듣고 있던 자유곡을 연주한 소리 같았던 겁니다. 극도로 신경 써 너무 연습을 했던 탓으로 마침내 환청까지 들리게 됐다고 그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그는 옆방에서 잤던 친구에게 지난밤 일을 물었는데 그거 나도 들었어. 우리 자유곡이었잖아. 너무 연습해서 그랬나? 무섭다 야. 에? 너도 들었다고? 근데 그 소리 피콜로 소리 아니었냐? 그 솔로 부분. 그러자 그들의 대화를 들었는지 주변에 있던 멤버들도 차례차례 모여들어서 모두 같은 말을 했던 겁니다. 나도 들었는데? 그거 분명 피콜로 소리였어. 그러나 그 시간 이미 소등 시간은 지난 상태였고 애초에 다른 손님들도 묵는 심야의 호텔에서 대체 누가 악기 연습을 시작했다는 걸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었다고 한다면 모든 게 착각이라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생각이 들어 누구라 할 것 없이 장난삼아서 후임 피콜로 주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어젯밤 11시쯤에 피콜로 솔로 파트 불었냐? 에? 왜 밤에 부는데? 그리고 여기 호텔이잖아. 말도 안 돼. 그치? 예상대로인 피콜로 주자의 반응을 듣고 모두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너무 매일 지나치게 연습해서 뇌 속에서 저절로 그 음악이 재생된 것일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론대로라고 할까요? 두 번째 날 밤에도 지난밤과 똑같이 피콜로 솔로 파트가 어디에 선지도 모르게 다시 들려왔던 겁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아직 깨어있던 소등 전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날은 콩쿠르 멤버 외의 부원들도 호텔에 합류했던 날이었습니다만 그 대부분의 부원들이 소리를 들었고 차례로 객실에서 나와서는 복도에 모여 소란을 피운 겁니다. 다소 늦게 복도의 소동을 깨달은 플류 파트 멤버들도 나왔습니다. 다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플류 파트 멤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원들은 입을 모아 피콜로 솔로가 들려. 그것도 어제보다 확실히. 저 부는 법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어. 플류파트 멤버들에게는 안 들리는 거야? 누가 놀라게 하려고 한밤중에 부는 거 아니야? 누군가가 그렇게 플류 파트 멤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플류 파트 멤버들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던 거죠. 이렇게 많은 멤버에게 들리는 소리가 어째서 우리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놀림을 받고 있는 건가? 플류 파트 멤버 중 하나가 그런 생각을 하던 때 누군가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거 괴가 풀고 있는 거 아니야?
조막가까지 떠들썩했던 복도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이해했습니다. 기회라는 건 손목이 부러져 억울하게 잘릴 수밖에 없었던 에이코를 말하는 것이란 것을요. 그럴 리가 없어. 여기 와 있을 턱도 없고. 그리고 혹시 우리 놀리려고 짠 거 아니야? 짜다니 그런 일 없어. 하지만 뭐랄까 걔 우리를 원망하는 건가 생각이 들어. 혹시 플립파트인 너희들이 걔한테 뭔 짓을 한 거 아니야? 아? 아무 짓도 안 했거든? 너무 심한 말이잖아. 점점 사태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을 무렵 이윽고 고문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뭐들 하는 거야? 내일 대회야. 빨리 들어가. 그러자 클라리넷 파트인 2학년생이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아까 갑자기 어딘가에서 다이곡의 피콜로 솔로 연주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시간에 호텔에서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방에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플립파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누가 불었는지 아니면 장난을 친 건지 해서요. 그러다 그게 점점 싸움이 돼버려서. 피콜로? 너무 연습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들어줄 테니까 우선 오늘은 빨리들 자라. 고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부원들은 순순히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의 출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모두 마지못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국대회 당일 아침 충격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두 아침 식사를 하던 시간 조금 늦게 나타난 플류파트의 2학년생이 창백한 얼굴로 고문 선생님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언니 오른손이. 그녀의 말을 들은 순간 선생님의 얼굴에서도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달려나갔고 그 언니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건 대체... 고문 선생님은 언니의 오른손목을 보고 말을 잊었습니다. 언니의 오른손목은 보통의 2배 가까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던 겁니다. 이래서는 악기를 들기조차도 힘듭니다. 야, 괜찮아? 피콜로 솔로라면 어떻게든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빨리 응급실로 가자. 부고문 선생님이 같이 가실 테니까 그대로 로비에서 기다려. 그렇게 소리치는 고문 선생님의 말에도 언니는 부들부들 떨기만 할 뿐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괜찮아? 야! 고문 선생님이 계속 부르니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작은 목소리로 언니는 말했습니다. 저주예요. 그 애의 저주요. 제가 그 아이를 계단에서 밀어서 솔로를 따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애가 저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어젯밤 꿈에서 에이코가 나와 너도 똑같은 꼴을 당할 거라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오른손목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던 언니가 바로 에이코를 계단에서 밀고 후임으로 피콜로 주자가 된 삐코였던 겁니다. 그때의 삐코의 안색은 섬뜩할 정도로 하얗고 동공이 열린 눈동자는 허공을 떠도는 것처럼 좌우로 왔다 갔다 했고 부어오른 오른손을 왼손으로 누른 채 그저 떨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비코는 구급차에 실려간 병원에서 역시나라고 해야 할까요? 오른손목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콩쿠르에는 급히 대체 멤버를 충원하여 무대에 섰다고 하는데 결과는 동상. 전국대회 금상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배의 말은 한번 멈췄습니다.
그리고 선배는 슥 우리 1학년생들의 얼굴을 흘리듯이 둘러봅니다. 끝인가? 지금까지 선배 이야기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던 우리. 긴장으로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히 배어나왔고 등줄기를 누가 만지는 듯한 섬뜩함이 떠돌던 중 그저 가만히 앉아 선배 입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입이 다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말이지, 이야기가 조금 더 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배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콩쿠르 멤버가 하루 먼저 도쿄의 호텔에 들어갔던 그날, 선임 피콜로 주자였던 에이코가 자기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기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한 끝에 꿈마저 빼앗기고 절망에 빠진 에이코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거죠. 다행히도 발견이 빨라서 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에이코는 이틀 정도 의식이 없이 삶과 죽음 사이를 떠돌다가 콩쿠르 당일 아침 삐코의 오른손이 빨갛게 부어올랐던 그날, 기적적으로 에이코의 의식은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관악부에 전해져 오는 괴담이야. 선배의 그 한마디에 침을 꼴깍대며 듣고 있던 몇몇 1학년 학생들에게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무채색의 방에 이윽고 색이 돌아오듯 우리도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 선배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에이코의 원한이야. 나도 1학년 때 선배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뒤로는 피콜로 부는 게 무서워졌어. 맞아. 그래서 나도 피콜로 주자 희망을 건뒀지. 저의 강화 합숙은 이런 식으로 그 관악부에 얽힌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부터는 후일담입니다만 그런 저도 정신 차리고 보니 30대가 됐고 약 16년 만에 중학교 시절 관악부 고문 선생님과 동창회에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우리 중학교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임하셨고 제가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갈 때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신세를 진 선생님과의 이별이 너무 힘들어 울면서 이임식에 참가했던 걸 지금도 잘 기억합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선생님에게 술을 올리면서 당시에 추억담을 하던 때였습니다. 선생님, 그러고 보니 계속 신경 쓰였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1학년 때 선배한테 그 학교 관악부에 전해지던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서 그게 어느 때의 이야기인가요? 그러자 선생님은 잠시 틈을 둔 뒤 갑자기 뭔가가 떠올랐다는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거구나. 그 이야기 내용은 3학년들이 은퇴할 때 항상 몰래 가르쳐줬는데 너희와는 졸업 때까지 같이 못 있어서 알려줄 수가 없었네. 그거 실은 말이다. 사실 이 피콜로 주자에 관한 괴담은 모두 고문 선생님이 지어낸 이야기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대에서도 뒷담 하나 왕따 문제가 끊이질 않아 관악부원들은 그런 바보짓은 하지 않았으면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며 젊은 시절에 선생님은 고민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우연히 생각난 만든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했더니 이야기에 꼬리가 붙고 점점 무서운 이야기로 부풀어서 어느새 괴담같이 되어버렸다는. 그렇지만 이건 반대로 좋은 가르침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생각한 선생님은 굳이 그 이야기를 정정하지 않았고 3학년이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이야기는 만든 이야기라고 커밍아웃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게 정말로 있었던 이야기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겠죠. 동급생을 계단에서 밀다뇨.
상황에 따라서는 살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의 저는 저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던 겁니다. 첫째는 자기가 이득을 얻고 싶으면 누군가를 모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자기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거나 내던지지 말 것. 세 번째는 단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각 없이 경솔한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지금도 이 이야기가 후배들에게 계속 전해지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 속에서는 인생의 커다란 교훈 중 하나로서 계속 기억하고 싶은 관악구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랜만인 친구. 투고자 시칸님, 28세, 여성, 프리터. 체험 장소 도쿄도 내의 친구 집. これは以前に私が体験した話です。 이것은 일전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최근 자주 만날 일이 없었던 친구 에이코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종교 가입 권유가 엄청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밥을 사겠다는 말에 그만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에이코는 예전엔 꽤 밝은 애였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날 오랜만에 만난 에이코는 다크서클이 심하고 굉장히 초췌한 인상을 끼쳤습니다. 오랜만이야. 응, 오랜만. 근데 너 진짜 종교 가입하라고 온 건 아니지? 이미 문자에서는 종교 가입 권유를 할 작정이라면 가지 않겠다고 말해놨습니다만 자리에 앉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오랜만에 보는 에이코의 팔에는 염주가 감겨 있었고 가방에는 부적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이코는 되도록 웃는 얼굴로 종교 권유는 절대 안 해. 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미안, 갑자기 불러내서. 일단 밥부터 먹자.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기간 동안에 끝날 것 같지 않은 이야기들을 나누던 중 깨닫고 보니 디저트까지 다 먹었던 겁니다. 그때쯤에는 제가 에이코를 의심하던 마음도 해소되고 평범하게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자 갑자기 에이코의 휴대전화가 시끄럽게 울리고 에이코는 움찔하더니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이코는 전화를 받지는 않았고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를 그저 바라만 보는 모습이 뭔가 겁에 질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화 화면을 그냥 보기만 할 뿐인 에이코가 이상해서 저는 말을 걸어 보았습니다. 왜 그래? 아니야. 장소를 바꾸는 게 좋을까? 에이코는 근처에 자기네 집이 있다고 말했고 저는 들르기로 했습니다. 에이코의 집에 도착하자 뭔가 이상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계절은 아직은 봄이었기 때문에 막 돌아온 집이 차가운 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만 왠지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춥지? 난방 돌릴게. 봤더니 난방기의 설정 온도가 30도. 확실히 이상한 온도 설정에 저는 다시금 공포를 느꼈습니다. 에? 온도 설정이 이상하잖아. 괜찮아. 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그렇게 말한 에이코는 선체로 앉으려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왜 나를 부른 거야? 오늘 같이 이 집에서 잤으면 해서. 에? 왜? 에이코는 그 물음에 답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더니 컵에 따른 후 저에게 내밀더니 아무 말 없이 TV를 켜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끔
혼자인 게 쓸쓸해서. 저를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아까까지 즐겁게 얘기하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일찍 나가야 하기도 하고 오늘은 역시나 돌아가는 게 좋겠어. 뻔한 저의 말에 에이코는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만 잠시 생각한 뒤 저녁은 여기서 먹고 가는 게 좋지 않아? 라는 제안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어떻게든 해서 여기에서 도망치려고 생각했는데 머리도 잘 돌지 않고 입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저녁을 먹기로 하게 된 거죠. 저녁은 나베 요리를 둘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슨 이상한 거라도 먹이는 게 아닌가 싶어 감시의 목적이 있었던 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 에이코는 지금 자기의 고민에 대해 주절주절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사귀는 사람이 너무나 속박이 심해 친구들과 좀처럼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평범한 고민에 저는 맥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까 왔던 전화는 그 남자였던 모양으로 에이코가 연락을 하지 않아서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최근엔 폭력도 휘둘러서 조금 무서워. 실은 오늘도 집에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구나. 에이코가 자고 가달라고 했던 이후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심했던 죄책감으로 인해 오늘은 역시나 에이코의 집에 머무르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 잠깐 전화 받고 올게. 저는 바깥 복도로 나가 현관 쪽을 향해 서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지금 어디야? 그건 에이코와 저의 공통 친구인 비코였습니다. 비코에게는 오늘 에이코가 오랜만에 불러서 나간다는 걸 말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비코의 당황한 목소리에 저는 놀랐죠. 왜 그래? 지금 혼자야? 아니, 에이콘의 집에 있어. 아, 빨리 밖으로 나와. 내가 성추행 당했다고라도 말하고 나와. 에? 왜? 됐으니까 빨리. 응? 알았어. 저는 횡설수설하는 비코에게 위화감을 느끼면서도 절박한 그 분위기를 깨닫고 집 안으로 돌아가서는 비코가 성추행을 당해서 혼란스러워해. 미안하지만 오늘은 돌아갈게. 라는 뜻을 전하자 에이코는 웃으면서 아쉽지만 오늘은 포기해야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비코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더니 지금 어디야? 이케부쿠로에 있는데? 그럼 되도록 사람들이 많은 데 있어. 나도 그리로 갈게. 그렇게 말한 뒤 20분 뒤에 나타난 비코는 갑자기 저에게 안겨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에이코하고는 이제 만나지 마. 에이코는 최근 악마하고 사귀기 시작했다고 떠드는 것 같아서. 비코는 그날 다른 친구들과 만나던 중 에이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서 친구 중 하나가 일전에 에이코가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악마하고 사귀려면 그가 하는 말을 들어야만 해. 그렇게 정색하고 말하는 에이코에게 이상한 광기를 느껴 섬뜩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사람 고기 의외로 맛있어. 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오늘 나랑 만난 이유가 어쩌면 정말로 에이코가 악마와 관계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고 애초에 악마가 대체 뭔지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그대로 에이코네 집에 머물렀다면
그리고 만약 그 남자친구가 정말로 찾아왔다면 저는 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그 집안의 서늘함이 생각납니다. 그 뒤로 에이코와는 당연히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웃사람 투고자 포피님 20대 여성 회사원 체험장소 도쿄도 스기나미구 고엔지 これは私が大学1年生の時の体験談です。 이것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일입니다. 도쿄에 있는 대학을 다니게 된 저는 시골에서 상경해 스기나미구의 고엔지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로 각 층에 5집 정도 있는 낡은 아파트였지만 임대료가 낮은 게 매력이라 그 아파트로 결정했습니다. 생활해 봤더니 특별한 불편은 없었는데 결점을 고르라고 한다면 해가 잘 들지 않아 맑은 날 낮에도 아파트 안은 어두컴컴한 것과 전파 상황이 나빠 휴대폰이 잘 터지지 않는 정도였죠. 그리고 살아보고 하나 궁금했던 건 아파트에 살고 나서 반년이 지났는데도 다른 집 사람들과 지나치는 일이 전혀 없어서 그걸 조금 이상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2층 모퉁이에 있었습니다만 아파트로 이사 들어올 때 옆집이라도 인사해두자 해서 인터폰을 눌러봤지만 아마 비어있었는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나 물소리 같은 생활음은 있어서 틀림없이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선 이웃과 인사 안 해도 평범한 거지. 생각하고 귀찮은 것도 있어서 결국 그대로 이웃에 인사하는 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어느 날 1층에 있는 공동 세탁기를 사용할 때 일입니다. 각 집들은 전부 좁아서 집안에 세탁기를 둘 수 없어서죠. 평소처럼 세탁 종료 시간을 재서 빨래를 가지러 갔더니 제 빨래 안에 본 적도 없는 너덜너덜한 양말이 4켤레 정도 섞여 있었던 겁니다. 분명 누군가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해 살짝 기분이 나빠져 그때부터는 공동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고 근처의 빨래방을 이용하기로 했죠.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요. 새벽 2시에 인터폰이 울려 나가봐도 아무도 없거나 한밤중에 자꾸 발신번호 제한으로 폰이 오거나 한 번은 새벽 2시쯤에 폰이 울렸을 때 잠이 깬 저는 졸린 채로 전화를 받아버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전파가 좋지 않은 탓인지 상대방의 목소리는 뚝뚝 끊기고 게다가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건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마치 음성 변경을 사용하는 것 같은 섬뜩한 목소리로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착신 이력을 봤더니 역시 발신번호 제한이었습니다. 그런 기분 나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그 아파트는 1층에는 공동 쓰레기장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밤에 쓰레기를 내놔도 괜찮게 만들어져 아침이 약한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날 한밤중에 쓰레기장 부스에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던 때 일입니다. 제가 집에 들어온 직후였는데요. 옆집 문이 열리더니 1층으로 뛰어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은 이미 밤 11시여서 이런 시간에 외출할 리도 없고 옆집 사람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시간은 언제나 밤 10시에서 11시쯤인데요. 매번 제가 쓰레기를 내놓고 집으로 돌아온 타이밍에 반드시 옆집 사람이 집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마치 제가 집에 돌아온 시간을 잰 것처럼 옆집 사람이 1층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다시 2층으로 올라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걸
발자국 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조금 기묘하게 생각하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대로 밤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역시나 그 타이밍에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신경이 쓰였던 저는 현관의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본 거죠. 제 방의 눈앞이 딱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를 내려가는 옆집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본 옆집 사람의 뒷모습은 검은 옷을 입은 살짝 뚱뚱한 아주머니였습니다. 또 바로 돌아오려나? 생각하면서 문구멍을 보고 있었더니 역시나 그 아주머니가 돌아왔습니다만 한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가는 줄 알았는데 어째서? 계단을 다 오른 아주머니가 들고 있던 걸 보고 저는 몸속에 피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몇십 초 전에 쓰레기 봉투였던 겁니다. 바로 조금 전 제가 쓰레기를 버렸던 시점에서는 다른 쓰레기 봉투는 없었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이 제가 내놓은 쓰레기 봉투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까지도 제가 쓰레기를 버린 뒤에 집에서 뛰어나온 옆집 사람은 아마도 제가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회수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핏기가 가시면서 갑자기 생각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 빨래에 섞여있던 낡은 양말들을 발견한 날, 저는 빨래를 널면서 그 안에 제가 버렸던 티셔츠도 섞여있던 걸 깨달았습니다. 이 티셔츠 버렸는데? 하고는 생각은 했지만 착각인가 생각해서 신경도 쓰지 않았었는데 아마 옆집 사람이 제 쓰레기 봉투를 뒤져 그것을 제 세탁물에 넣은 것이라 상상하고 한기가 들었습니다. 발신번호 제한 전화도 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종이 쓰레기를 찾아내 한밤중에 저에게 전화를 걸었을 거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목적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소란을 피운 적도 없고 소음을 크게 내서 폐를 끼친 기억도 없습니다. 옆집 사람의 원한을 살 만한 뭐가 있는지 전혀 짐작이 가지를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그게 더 섬뜩해서 만난 적도 없는 원망받을 이유도 없는 상대가 제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관찰하고 있다. 그런 순수한 호기심인지 악의인지 어쨌든 그런 것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게 무서워 저는 그 아파트를 나가기로 결정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사할 곳도 정해졌습니다만 새 집으로 들어가기까지 한 달의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내놓는 일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학교 가기 전에 버릴까도 생각했는데요. 제가 집을 나간 후 쓰레기 수거차가 올 때까지 또 그 옆집 사람이 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일단 이사하기까지의 대책으로 쓰레기 배출 횟수를 줄이도록 저는 가능한 한 쓰레기를 모아 내놓기로 했던 거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쉬는 날 아침 일입니다. 모아놓은 쓰레기를 쓰레기장으로 가지고 나갔고 마침 쉬는 날이라서 수거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 저는 화장실이 급해졌던 겁니다. 설마 아침이니 옆집 사람도 오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해 일단 집으로 들어가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서둘러 일을 마치고 현관문 구멍을 들여다보니 제가 내놓았던 쓰레기 봉투를 양손에 안고 계단을 올라오는 옆집 아주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대체 뭐가 목적인 걸까요?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저는 구멍으로 그 사람을 그저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집 사람이 집으로 들어간 걸 소리로 확인한 뒤 저는 서둘러 쓰레기장으로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역시 제가 아까 내놓았던 쓰레기 봉투만이 사라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다 그 자리를 대신할 생각인지 제가 석 달 이상 전에 버렸을 신발이나 옷이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일부러 그랬겠죠. 다른 주민들에게도 보여주듯 쓰레기 봉투는 열린 채로.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한번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없었을 테니 분명히 그 아주머니가 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감시당하고 있었던 건. 그렇게 생각하자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사히 이사를 마치고 나서는 겨우 안심하고 살게 됐는데, 그런데도 만일 집안까지 감시당하고 있었다면요. 그렇게 생각하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공포를 느낍니다. 그 아파트는 지금도 있는데요. 그 옆집 사람이 아직 사는지는 모르겠고 확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1972년) 혼자 온천여관에 묵었던 여성이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갖고 있던 카메라에 기묘한 사진이 남아있던 게 여러 의혹을 제기하게 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24세 여성 K씨는 군마현 이세사키시 쇼와조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시내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은 휴일이 되면 온천여관에 자주 놀러 갔다는데 1972년 8월 당시에도 여름 휴가를 이용해 어머니와 1살 연하의 남동생 K씨 셋이 기리즈미 온천에 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행 전날이 되어 남동생의 몸 상태가 안 좋아져 그 대신 어머니의 친구로 근처에 사는 아주머니와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행은 바뀌었어도 K씨는 예정대로 여행 준비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출발 당일 아침 어머니마저 급한 일이 들어와 여행을 떠날 수 있던 건 K씨와 이웃 아주머니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둘이 온천 여행을 가는 게 어색해지니 결국은 K씨 홀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8월 12일 오전 10시 19분 그녀는 홀로 이세사키역을 출발. 중간에서 요코가와역에서 내린 게 정오 전의 일이었습니다. K씨의 목적지인 긴토캉이라는 여관은 그곳에서 13km는 더 떨어진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긴토캉은 손님들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K씨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기다려도 버스가 오질 않아서 참을 수 없게 된 K씨는 지나가던 국철 직원의 차를 얻어 타고 역에서 약 3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기리즈미 온천 연락소에 도착했죠. 시간은 낮 12시 40분경이었습니다. 당시 여관에는 전화가 없는 데다 1970년대여서 이 연락소에서 예약이나 버스 등을 운행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K씨는 어떤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여기서 긴토강까지 얼마나 걸려요? 서너 시간은 걸려요. 그리고 하이힐러는 힘들지.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은 K씨는 연락소 근처에 있던 잡화점에서 흰 운동화를 구입했습니다. 어떻게든 걸어가겠다는 심산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연락소 아주머니에게 설득당해 셔틀버스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버스가 올 때까지의 시간을 K씨와 아주머니는 1시간 이상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기다렸더니 버스가 도착했고 그녀를 태우고 목적지인 여관으로 길을 서둘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숙소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였다고 합니다. 여관 직원에 의하면 도착하고 나서 K씨는 저녁 시간 이외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사건 당일인 8월 13일에 K씨는 아침 8시가 넘어 식사를 끝마치고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아르바이트 남학생에게 주고 기념사진을 3장 찍어달라고 합니다. 오전 10시경에 체크아웃한 그녀에게 여관 젊은 여주인이 버스역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K씨는 괜찮아요. 걸어서 돌아갈게요. 하며 거절하고 전날 샀던 운동화를 신고 여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판단이 나중에 비극을 낳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엔 오봉, 즉 일본의 추석 연휴였던 것도 있어 기리즈미 온천을 방문했던 손님은 3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체크아웃 후에 K씨를 봤다는 목격 정보는 거의 없었죠. 당시 옷등으로 봤을 때 K씨 본인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증언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체크아웃하고 3시간 뒤인 오후 1시경 긴토강에서부터 뻗은 경사면 중간에서 K씨 같은 여성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7명이 목격했고 그로 인해 확실한 정보일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증언이 최후의 목격 정보가 되는데 최초 목격에서 약 1시간 후인 오후 2시경 K씨로 보이는 여성이 홀로 하산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증언을 했던 인물은 K씨에게 직접 말을 걸었고 그 증언에 의하면 목격자가 올 때까지 계속 홀로 하산하고 있던 K씨를 발견하고 산속을 여자 혼자 걷는 건 위험하니까 같이 갈까? 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K씨는 이 제안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목격 정보는 이 2가지가 주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당시 족적을 확인하자면 수상한 점이 떠오릅니다. 이상하게도 K씨는 1km도 안 되는 거리를 약 3시간에 걸쳐 걸었다는 게 되는 거죠. 이 거리는 일반적인 성인 여성이 걷기에도 15분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 남은 2시간 45분을 어떻게 보냈던 걸까요? 그러던 중 집에서 K씨가 돌아오길 기다리던 가족은 너무 늦는 것을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4일이 되어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당시 28세였던 언니가 다음 날인 15일에 기리즈미 온천으로 향해 그 행방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일 아침에 K씨 아버지가 이세사키 경찰서에 수색원을 내고 독자적으로 가족과 이웃들을 동원해 수색대를 구성. 총 10명이 기리즈미 온천 부근의 등산 코스나 숲길 등 그녀가 지났을 만한 길들을 수색했습니다. 한참 후 마당 옆에 오두막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가까이 가보자 엄청난 파리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 쪽 수색대는 조심조심 오두막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완전히 변한 K씨가 쓰러져 있던 겁니다. 그걸 본 수색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972년 8월 17일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연일 200명 이상의 조사대를 동원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그러면서 사건 당일 기리즈미 온천을 방문한 손님이나 등산객, 직원, 그리고 기리즈미 댐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 등에 대해 알리바이 확인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투숙객 중에는 가명을 썼던 인물들도 있어 좀처럼 이렇다 할 인물을 특정하지 못하고 조사는 난항에 빠집니다. 그런데도 경찰들은 필사적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현내 변태들이나 전과자들을 밝히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대한 알리바이가 있는 10수명을 추려내고 사건 한 달 반 뒤에는 범행 시간대에 알리바이가 없는 인물과 과거에 일으킨 사건 수법에 유사성이 있는 인물, 그렇게 용의자를 5명으로 압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5명은 범인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모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다음으로 수사가 주목된 것은 사건 현장의 입지 조건이었죠. 오두막은 상당히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 그것으로 봤을 때 범인은 차로 현장에 왔을 것이다 라는 걸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본부는 현장 주변의 탐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범행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13일에 부근 약 6km 사이에 30대 전후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한 정보에 따라 조사본부는 차량 검문을 실시하는 등 운전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유력한 정보는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전혀 새로운 정보를 얻지 못한 경찰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장에 남겨진 몇 가지 흔적으로 범인을 색출하게 됩니다. 오두막에는 목장갑의 흔적이 있었던 것, 바닥에는 치카탑이라는 작업파의 발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낚시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이 되어 바닥에 남겨졌던 작업파의 족적은 사건 당일보다도 앞서 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흔적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조사원은 현장에 남겨진 K씨의 유품 중 하나인 카메라 필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전부 5장의 사진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것은 사건 당일인 8월 13일에 찍힌 게 판명되었습니다. 그중 처음 2장은 긴톡항을 체크아웃하기 전인 오전 9시경에 아르바이트 남학생에게 부탁해 찍은 기념사진이었습니다만 문제는 나머지 3장째부터 5장째의 사진입니다. 거기에는 K씨 본인이 찍혀 있었고 배경 등으로 볼 때 여관을 나온 뒤 중간에 누군가에게 찍어달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목격 증언조차 희박하던 중 그녀의 사진을 찍었던 인물은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이 기사가 신문에 실리자 그날 밤에 사진을 자기가 찍었다는 전화가 걸려왔던 겁니다. 전화 상대는 이시다라고 자칭하는 남성으로 이 정보가 조사본부에도 전달되었고 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건 해결에 크게 가까워지지 않을까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시다라고 칭했던 그 남자가 조사본부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고 경찰이 확인한 결과로는 그가 말하는 이름, 주소, 직장 등은 모두가 엉터리였다는 게 밝혀지죠. 그래서 전화는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의 장난일 거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3장째부터 5장째까지의 사진을 찍은 인물을 특정하지 못하고 이 사진이 수사에 진전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유력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간 연 인원 8,000명의 수사원을 동원, 수사 대상자는 6,000명이 이르렀던 이 사건은 1987년 8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K씨의 수수께끼 같은 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긴톡항을 방문한 게 3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왔다 라고 했던 K씨의 언동에 대해 3가지의 가능성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 1. 기억의 오류 또는 혼란.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자신이 긴톡항을 방문했던 횟수를 착각해서 기억하고 있었다 또는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피로 또는 일시적인 정신적 혼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의도적인 허위.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의도적으로 처음 왔다 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자기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어떤 개인적인 이유, 예를 들어 특정 인물에게서 몸을 피하기 위해 등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아스퍼거 증후군의 영향. 기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증상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그 결과 그녀가 처음 왔다 라고 잘못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약간의 진전이 있게 되는데요. 사진을 찍었던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범인을 추리해보죠. 기사에 의하면 범인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은 피해자의 죽음 직전에 그녀를 찍었던 낚시꾼입니다. 이 낚시꾼은 피해자가 사진 좀 찍어달라고 했고 그 후 아무 일 없이 헤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 남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가 증언했던 주소에는 그 이름의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던 게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신문을 보고 사건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사건이 보도된 것은 지방신문인 조모신문뿐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말했던 주소인 도쿄의 세타가야구에 사는 사람이 사건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 낚시꾼이 범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추측됩니다. 그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이유, 그리고 피해자의 죽음 직전에 그녀를 찍은 이유는 그가 사건에 관여돼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러나 오두막 바닥에 남아있던 작업화의 발자국은 사건 당일보다 전에 찍혔던 것으로 밝혀져 지목된 낚시꾼의 가능성은 낮아지게 되죠. 심령사진의 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찍힌 사진은 꼭 안개가 끼인 것처럼 섬뜩해 일부에서는 심령사진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낚시꾼이 찍었던 이 사진은 일부 계층에서 심령사진으로서 주목을 받습니다. 사진 속의 피해자 하체에는 희미하게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개는 일본의 전통신앙에서는 귀신이나 혼령을 상징하고 있고 사진에 안개가 찍힌 것으로 그게 심령현상 중 하나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진은 안개가 끼어 있다는 것, 그 후로 흉악한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겹쳐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심령사진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사건 자체의 공포감이나 흥미를 끄는 요소가 되어 보다 많은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진이 심령현상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우연히 안개가 찍힌 건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심령현상 그 자체의 존재를 증명하기까지 이르지 못했으니 그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심령사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사진 촬영이나 현상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이나 오조작, 카메라의 고장 등 여러 가지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므로 반드시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리즈미 온천 여성 살인 사건의 수수께끼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의문점이 존재하고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거짓 증언. 사건 피해자인 K씨의 긴톡항 방문이 실은 세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왔다 라고 했던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그녀가 왜 그런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 또는 정말로 처음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그 배후에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닐까 등 자세한 이유가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2. 약 3시간의 수수께끼. 이것 또한 미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km를 걷는 건 약 15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K씨가 이 거리를 3시간에 걸쳐 걸은 이유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뭔가를 기다린 건지, 그것도 아니면 길을 잃었는지 등등 자세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3. 피해자는 아스퍼거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 스펙트럼의 일종으로 사회적 의사소통이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특정의 취미에 이상적으로 몰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적된 대로 피해 여성이 아스퍼거 증후군이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특성이 그녀의 행동에 상황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그녀가 실제로 아스퍼거 증후군이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죠. 기리즈미 온천 여성 살인 사건은 그 잔인함과 미해결의 수수께끼로 봤을 때 많은 사람을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50년 이상 지난 현재에도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나 과학기술의 진보로 그 진상이 밝혀질 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심령사진이라는 것의 존재는 사건을 더욱 신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인가? 기리즈미 온천 여성 살인사건의 수수께끼가 언젠가 완전히 해명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